네, 이전 시간에 법인의 설립과 그 다음에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법인의 능력, 그 중에서 불법행위 능력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권리 능력과 권리 능력, 행위 능력, 그 다음에 대표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불법행위 능력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63번은 사례 형식으로 나왔는데요. 요 사례, 넘기시면 또 64번의 사례가 있는데 요 두 가지 사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불법행위 능력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법인의 불법행위는 이렇게 사례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63번 보시면요. A 장학재단의 대표이사 갑은, 자, 대표이사라는 개념보다는 이사로 쓰는 게 낫겠네요. 대표라는 말은 우리 이게 비영리법인에서는 대표이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이제 이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갑은, 이사가 이제 대표자가 되겠죠. 갑은 재단 건물을 마련하려는 명목으로 을로부터 금 1억 원을 차용하였다. 금 1억 원을 을로부터 차용하였습니다. 자, 보죠. 지금 A 법인이죠. A 법인이 있습니다. A 법인의 이사가 이제 갑이 있고요.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을로부터 금 1억 원을 차용했습니다. 을로부터 차용하였다. 그런데 A 장학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나 갑은 이를 위반하였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대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제한에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제한이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대표권 제한을 한 거죠. 그 제한이 뭐였습니까?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정관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제한이 되고 있는데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자, 그런데 결의가 없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월권 행위가 되겠죠. 제한을 넘었으면 이제 월권 행위를 한 거죠. 제한 없이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사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 금원을 차용할 수는 있는 거예요. 결의를 거치면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갑의 대표권을 제한할 뿐인 것이지 아예 못하는 건 아니죠.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하나씩 풀어보죠. 1번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함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자, 대표권 제한은 어떻습니까?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요. 여기 썼으니까 여기 보죠. 여기 있네요. 대표권 제한은 어떻습니까? 정관의 규정에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정관에는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금원을 차용할 때 결의를 거치도록. 그런데 등기가 해야 또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결의를 거쳐야 되나, 그러니까 갑은 이를 위반하였다라고 하면은 등기와 관련된 내용은 나오질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럼 1번 보시면 이사의 결의가 필요함을 등기하지 않았다는 어떻습니까? 등기하지 않았다라면은 제3자에 대해서도 제3자 대항하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 을이 되겠죠. 을에 대해서는 만약 제한에 대해서 등기가 없다라는 거죠. 등기가 없으면은 제3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이 상대방 제3자가 선이건 악이건 구별하지 않고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A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하지 않았다면 A 장학재단은 을의 차용 금지, 차용금 지급 청구를 차용금을 지급하겠죠. 빌려줬으니까. 지급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만 을이 이사의 결의가 필요함을 안 경우에는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면 을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어떻습니까? 악의자라고 하더라도요.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때 계약을 할 때 생각해 보죠. 지금 누가 계약을 한 겁니까? 법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행위를 할 때는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행위가 법인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갑은 어떻게 했습니까? A 법인 이사 A, 이사 갑이죠. 이렇게 법률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이 법인의 행위가 되는 거죠. 법인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가 법인의 이름으로 대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법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A한테 지금 이제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데 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 제한은 아무런 제한을 가지고 을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의하기 불문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1번 틀렸죠. 2번 이사의 결의가 필요함을 등기하였어요. 등기하였으면 이제 을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A재단법인은 차용금에 대해서 지급 조절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도 당연히 면한다. 자, 그러면 등기가 돼 있습니다. 등기가 안 돼 있으면요. 을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제한이요. 정관에 이사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고요. 등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등기까지 되어 있다는 거죠.
등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을에게 대항할 수 있죠. 을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월권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권행위가 됐을 때 그 계약. 그러니까 차용금, 그러니까 A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한테 차용행위는요, 을에게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이죠. 그러니까 차용, 그러니까 금전을 차용했으니까 차용하는 계약은 어떻습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은 차용금 반환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무효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때 무효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차용금이 만약에 얼마를 빌렸어요? 1억 원을 빌린 거죠. 1억 원을 빌려줬는데 1억 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을은 어떻습니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죠. 을은.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죠. 1억 손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1억 손해는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갑 때문에 발생한 거죠. 갑이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한다라면요, 돈을 다 받아낼 수가 있었는데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억 원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법인에서.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갑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법행위를 통해 가지고 을이 손해를 받기 때문에요, 손해배상을 당해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요, 대표기관이요. 지금 대표기관이죠. 갑은 이사니까.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한 거죠. 마치 이렇게 외견상으로만 보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개인적으로 차용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 이사의 결의 없이 빌렸다. 이건 개인적인 어떤 이유인 거죠. 외부적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갑법인 이사, A법인 이사, 갑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외형상으로는요, 직무행위처럼 보이잖아요. 외형상 직무행위처럼 보이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했으면 어떻습니까? 법인도 어떻게 돼요? 법인에 대해서도 이것은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은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은 바로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또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직무 관련성은 외형상을 보기 때문에 외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요, 외견상 직무 관련성이, 외관상 직무 관련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시험에 출제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인정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외형상, 외형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목적은 판단하지 않고요, 외부에서 봐가지고 법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은 외형상 법인행위처럼 보이잖아요. 따라서 계약은 무효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불법행위는 책임을 진다는 거죠.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것은 A의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죠. A의 불법행위. 그래서 법인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도 당연히 면하는 건 아니죠. 외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법인도 이렇게 불법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위 설문에서 갑의 차용행위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이유인 것이죠. 외형상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은 불법행위 책임은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직무 관련성은 외관상 파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4번 갑의 차용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요, 을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어요. 알고서 빌려주고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었으니까 A, 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알았을 경우. 그래서 악이라든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어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중과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불법행위에 악이 또는 중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럴 때는 직무 관련성을 부정을 하게 됩니다. 외형상, 외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걸 뻔히 알았으니까 이때는 직무 관련성을 부정해서 불법의 책임을 면한다. 4번이 맞죠. 5번 A 장학재단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갑도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만약에 외견상 불법행위가 외견상 법인행위가 되지 않아서요, A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죠. 갑은 불법행위 책임을. 그래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목적 범위 밖의 행위를 했다 그랬죠. 자, 이런 경우를 했으면 어떻습니까? 보증을 서지 말라고 했는데 보증을 서버렸어요. 이것은 권리능력 범위 밖의 행위란 거죠. 이런 경우에는 A가
권리 능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의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의무 능력도 없다는 거죠. 불법행위 책임도 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을은 손해를 봤으면 이것은 갑이 이제 잘못한 거죠. 갑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면한다. 그러니까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따르지 또는 이렇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요. 중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을 묻지 못하지만 갑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다만 을이 갑한테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또는 을이 법인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는 항상 과실상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도 과실이 있었으면요.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거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을에게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을에게도 좀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도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물었을 때 을에게 경과실이 있으면은 그 한 30%의 과실이 있으면은 1억 중에 7천만 원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처음부터요. 등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계약이 처음부터 유효가 돼버리면 1억을 다 받을 수 있지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때는 전액을 다 받지는 못하고 과실상계라고 일정액은 이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정액은. 그리고 갑에 대해서는 이제 별개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있고요. 자,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사례 또 64번 보시면 또 하나 사례를 보죠. 이것도 이제 비슷한 겁니다. 자, 판례 입장과 거리가 먼 것은 해서요. 비재단의 이사장인 을은 이제 이사장이니까 비재단의 이사장 을을 했으니까 똑같이 보죠. 비재단의 법인이 되겠죠. 이사장 을이 있습니다. 을은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재단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순순히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대표권을 남용하여 A농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것은 대표권 남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하라 그랬는데 뭐 결의를 거치지 않고 했다. 이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요 범위예요. 그건 대표권 제한되지 않은 범위입니다. 대표권 제한되지 않는 범위를 했을 때는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했을 경우에 이것은 대표권의 이제 남용이 되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요. 부당하게 이용을 합니다. 자신의 권한을. 이런 것들을 남용이라고 합니다. 남용. 자, 남용이 됐을 때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남용이 됐을 때는 대표권 남용, 대리권 남용 동일한 거죠. 원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남용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권한 범위 내의 행위 때문에 유효하다라는 거죠. 남용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 악의라든지 그 다음에 과실이 있으면요.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치하는 것이죠. 대표권 남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할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을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을을 위한 의사였는데 표시는 어떻게 한 겁니까? 표시는 일부러 B를 위한 걸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게 되는 거고 일부러 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비진입 표시와 비슷하다 해서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치하는 거죠. 남용하여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A로부터 대출을 받았네요. 자, A은행 지점장 갑은요. 여기는 A은행은 이제 갑이 지점장이네요. 갑이. 은행이니까 여기도 대표자가 있겠죠. 대표하는 사람이. 갑은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갑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A은행이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과실이 있는 거죠. 과실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은행에 여수신 실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그 대출을 승인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남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남용의 문제죠. 우리가 앞의 문제는요. 대표권 제한에 관한 문제죠. 제한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불법행위는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등기가 되어 있으면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는 됩니다.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은 어떻습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계약이 처음부터 유효가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 문제는 나올 필요도 없는 거고요. 여기서는 남용의 문제인데 이 사람이 과실이 있었으니까 어떻습니까?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계약이. 비슷한 거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자, 이 승인해 주었다. A은행에 B재단에 대출고 반환을 청구하자. B재단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A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A를 대표해서 돈을 빌려줬고 B를 대표해서 을이 돈을 빌렸기 때문에요. 이때 돈을 달라고 합니다. 빌려준 돈 계약상 책임을 주장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일반적인 내용 알았죠? 그래서 남용이 됐을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과실이 있어서 무효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A은행에서는 B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돈을 받지를 못하니까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에 있어서 대표기관이 어떻습니까? 불법행위를 했잖아요. 불법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무 관련 행위 마치 여기는 비법인이 되겠죠. 비법인 그 다음에 이사을 해가지고 직무 관련하여서 을에게 불법행위를 한 거죠. 무효가 돼서 손해를 발생시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불법행위.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번이요. A은행의 대출행위는 B재단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대출행위는 무효라는 거죠. 대출금 계약,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2번, 을은 B재단의 대표자로서 대표권을 남용하여 대출을 받음으로써 A은행에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안겨줬죠. 무효가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손해를 줬잖아요. 손해를 줬죠. 3번, A은행은 을의 대표권 남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B재단에 청구할 수가 있다. 청구할 수 있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4번, B재단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갑의 과실 비율을 참작해야 된다. 참작을 해야 되겠죠. 과실상계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물을 때는 항상 이렇게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5번, B재단으로서는 이사장의 선임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로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면책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기 자신이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을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요. 법인이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거죠.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면책 이런 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틀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불법행위와 관련돼서요. 이렇게 대표권 제한이 있었을 경우에 또 대표권을 남용했을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계약이 유효가 되면은요. 과실상계까지 하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약상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었을 때는요. 이런 경우는 유효이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물으면 되는데 이제 무효가 됐을 때죠. 이렇게. 무효가 돼버리면은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한이든 남용이든 그러니까 월권행위가 됐든 남용행위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다 어떻습니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 있게 되고 다만 과실상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이제 사례 형식으로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법인의 요 내용을 이 두 가지를 이해하게 되면은 법인의 불법행위 내용은요 다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65번부터 이제 하나씩 읽어가면 돼요. 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도 법인의 대표자가 됩니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요, 대표자의 행위가 되는데 대표자냐 아니냐는요,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법인 이사로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본다는 거죠. 2번, 대표권 없는 이사. 이사는 대표권이 없잖아요. 이사로 돼 있지만 대표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3번, 대표기관 행위가 예외형상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요. 그것이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용이 됐든 월권이 됐든 간에 외관상 표현을 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직무 관련성을 외형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이런 경우는 직무 관련성을 다 인정을 한다는 거죠. 3번이 틀렸죠. 4번, 대표기관이 강행 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요. 직무 관련성 인정되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자,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요. 자, 대표권 제한은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봤죠. 정관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있고요. 강행 규정에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행 규정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해요. 물론 정관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건 등기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건 강행 규정, 법의 규정에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의한 제한으로서 등기가 되어 있다랄지 강행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행위를 넘어서가지고요. 넘어서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런 행위. 그러니까 이것은 권리능력 범위 내입니다.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어떻습니까? 외관상 이것도 어떻습니까?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갑법인 이사 A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하게 되면 이해관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강행규정을 위반했던, 그래서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았던, 총회 결의나 이사의 결의를 받지 않았던 상관없이 그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다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행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표권 제한에 강행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거죠. 5번 우리가 앞에서 했죠. 선임감독 주임을 다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66번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나왔죠? 기출문제죠. 23회가 아니죠. 2회인가 3회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2회인가 3회인가 23회라는 것이 아닌 거죠. 2회나 3회 이쯤에 기출되는데 불법행위 책임은 자주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직무에 관하여는 외관상 판단한다. 외형 이론이 적용되는 거죠. 외관상 판단한다. 3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가해 행위랑 대표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대표자는 당연히 책임지고 다만 법인도 책임을 지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법인도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4번 비법인 사단의 대표요. 자, 비법인 사단의 대표.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도 불법행위 책임은 그대로 유추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과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행위 피해자가 상대방이 되겠죠.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어요. 그럼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5번 법인의 목적범위 외행 목적범위 외의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목적범위 외니까 권리능력 밖의 범위에 권리능력 범위 밖의 행위를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대표기관만 책임지지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는 것이죠. 따라서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그 사항에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러니까 법인은 책임지지 않고 그 대표자만 책임을 지는데 그 대표자에 대하여 대표행위에 대해서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거죠. 공범들이 되겠죠. 그 공범들도 함께 배상을 한다는 거죠. 함께 배상을 해야 된다. 자, 67번 보시면은 이게 또 3회 기출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2회 기출이 되겠죠. 2회 기출. 23회가 아니라 2회 기출이 되겠죠. 이거 66번은. 자, 67번 이제 3회 기출이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67번에 불법행위 능력 1번 보시면은요. 자, 법인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바로 틀렸죠. 자, 2번 대표권 없는 이사는요, 법인의 기관이긴 하지만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요. 또 3번 보시면은 대표자의 행위가요,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에요.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남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용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불법의 책임을 묻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자, 5번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손해를 가했을 때는 법인은 책임지지 않고 이사만 책임진다. 다만 이사와 공범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자, 비슷한 내용들이죠, 다. 자, 68번 보시면 이거 틀린 것입니다. 불법행위 1번. 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은 사단,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이 된다라고 했죠. 등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 2번 행위의 예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법령의 규정, 이때 법령이라는 것은 강행규정, 강행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직무 관련성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직무에 관한 행위도 해결될 수가 있다. 직무에 관한 행위로 봐가지고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라는 이 강행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3번 법인 대표자의 행위가요, 이거 또 했죠. 중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책임을 물 수 없다는 거고, 4번은 개인도 대표자도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번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공범들도 함께 책임을 진다.
자, 69번은요, 틀린 것인데, 자, 1번. 재개발조합. 재개발조합이 등기가 되는 사단법인이건 아니면은 비법인 사단이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동일하다는 거죠. 자, 대표기관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의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 손해요. 그러니까 만약 불법행위가 되면은요, 결국 불법행위 책임을 법인이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불법행위를 지게 되면은 법인의 재산이 그만큼 빠져나가게 되겠죠.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대표기관이 이제 불법행위를 했을 때요, 직무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거죠. 불법행위 책임을 짐으로써 상대방은 이렇게 이제 보호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보호가 됐어요.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이제 법인 자체가 손해를 보는 거죠. 법인이. 우리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을 경우에는 그럴 때도 법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져서 법인 재산이 이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법인 재산이 빠져나가게 되니까는 여기 구성원들이 있겠죠. 구성원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겠죠. 자, 그 A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구성원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 구성원들의 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간접적 손해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를 못해요. 직접적인 손해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2번 종중의 대표자, 종중 법인 아닌 사단이지만 불법행위 책임 인정된다는 거죠. 대표자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총회의 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 해주고 대금을 받았다면, 그 종중이 소송으로 부동산을 되찾았다면, 대금을 받았는데 되찾았다면 종중의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고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문제가 좀 어렵게 되어 있죠. 자, 주주총회 결의를 위조해서요,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종중 소유 부동산을요,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거죠. 이전 등기를 해주고요, 대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뭐 착복을 했든지 하겠죠. 그 종중이 소송으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어요. 자, 이것은 뭐 이렇게 부당하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찾아갔다는 거죠. 되찾아갔으면요, 종중의 불법행위.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을 했는데 대표권 제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죠. 대표권 제한 범위를 넘어서서 만약에, 그러니까 종중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요,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요, 이 총유물,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재산을 우리는 총유물이라고 했죠. 총이에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물인데, 총유물의 처분에 있어서는요,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결의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표권의 제한 범위를 넘어서서 이루어졌죠. 이것은 무효예요. 강행 규정 위반이 됩니다. 무효이기 때문에요, 이전에 줬던 것을 무효를 이유로요, 다시 반환을 해갔다라는 거죠.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돼서 반환을 해갔어요. 반환을 해가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A가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 손해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비법인에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건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매대금 상당액의 배상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거죠. 자, 3번 노동조합 간부들이 불법 쟁의 행위를 주도한 행위로 민법 35조 1항의 위추적 행위예요. 주도한 경우에는 35조가 뭐냐면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35조에 있어요. 당연히 위추적이 되는 거죠. 노동조합도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책임집니다. 불법행위 책임을. 그래서 간부, 노동조합, 여기서는 중요한 건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있죠. 간부들은 노동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대표권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간부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노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은 불법 제기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노동조합 간부들도 대표권이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4번 실질적으로는 신용금고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융통행위라고 하더라도 외형상으로는 대표이사의 직무 범위 내 행위로 보여야 할 것이라면 신용금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관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서.
5번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에요. 대표기관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배상에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실상계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고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자, A에게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A가 지금 책임을 묻는 것은 을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데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A도 과실이 있었으면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과실상계를 하게 돼요.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법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 때는 따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0번요. 이제 계속 이제 나오죠. 근데 불법행위 책임이 이 정도 하면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같아요. 불법행위 관련해서는.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은 우리 앞에서 했죠. 정관은 자치 법규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총회 결의로 해석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성원, 사원과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맞죠? 그리고 2번은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인데 알았거나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직무 관련성이 부정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관이 나오네요. 자, 3번 보시면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 소집이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기관이 나오죠. 이제 기관이. 자, 소집권한 없는 자. 소집권한은요, 이사가 갖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총회 소집은 이사가 하는데 소집권한도 없는 자, 대표자도 아닌 사람에 의해서 총회 소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소집권자가 그러한 총회 소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은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한 소집이 되느냐?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요, 적법한 총회 소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도 아닌 사람이요, 총회 소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사가 보고요,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총회가 적법하게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총회 소집권자인 그 이사가요, 동의를 해주면, 동의를 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해주면은 적법한 총회 소집이 됩니다. 하자가 취돼서. 그러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3번이 틀렸죠. 4번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라는 것이죠. 정관의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기 때문에요. 기본재산이 줄어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경우에도 편입하는 행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무관청에. 그리고 5번은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 우리가 앞에 설명했죠. 총유재산은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은 총회 결의를 거쳐서 비법인 사단 명의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구성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으로 해야 된다.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71번은요. 71번은 이제 법인의 대표기관인 것은, 자, 법인의 대표기관은 어떤 겁니까? 이사가 대표하죠. 그런데 이사가 없다 그러면 임시이사. 이사와 법인 간의 이익상반회의 같은 경우는 특별대리인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산법인이요. 청산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청산인이 법인을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직무집행 정지를 당했습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그 직무대행자가 법인을 대표하겠죠. 그래서 이사의 직무대행자 5번은 대표기관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감사, 이사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는 대표권이 있지만 이사 임의대리인이요. 이사가 선임한 뭐 작은 부장 이런 사람은 대표자는 아닙니다. 대표기관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사의 직무대행자. 그래서 대표기관은 딱 5개 기관이니까 5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72번은요, 이제 민법의 기관이죠, 기관. 기관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불법행위하는 과정에서 대표권 제한을 많은 부분을 하죠. 자, 법인의 기관입니다. 1번. 감사는 재단법인에서 필요기관이지만 사단법인에서는 임의기관이다. 감사는요,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건 비영리법인에서는 다 임의기관입니다. 감사는 우리 민법상 감사는 다 임의기관이다. 2번.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 대표가 원칙이죠.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도 단독 대리가 원칙이죠. 단독 대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동으로 해라. 그러면 이제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는 것이 되겠죠. 3번.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 사항입니다. 이사가 누군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과 거래하는 사람은 그 이사와 거래를 해야만이 법인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등기사항이지만 그 변경 등기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선임 이사간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유효하다. 변경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는 등기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에 있어서는요. 설립 등기는 성립 요건이에요. 그러나 그 이외의 등기들은 다 대항 요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선이건 악이건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갑 법인의 이사가 A였습니다. 그런데 A를요, B로 이렇게 이 사람을 이제 이사를 해임을 하고요, B를 새롭게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B를 새롭게 선임했지만은 등기부에서는요, 등기는 아직 변경 등기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상으로는 누가 되느냐? 등기상으로는 A로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A가 대표자가 되는 거죠. 제3자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는 A가 대표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A가 갑을 대표해가지고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법인의 이름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법인이 당연히 책임을 지죠. 유효하다는 거죠. 을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A가 해임되고 새로운 B라는 이사를 선임했을 때는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이 을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러니까 A 행위는 법인 행위가 돼버립니다. 4번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죠. 임시이사가 아닌 거죠. 3번은 맞는 거죠. 4번이 틀렸고요. 5번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5분의 1이죠. 5분의 1. 소수상호권이라고 하는 거죠. 5분의 1이 어떻습니까? 회의에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경우에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집 요구는 5분의 1이죠. 5분의 1. 다른 정관의 규정이 없었을 때죠. 없을 때는 5분의 1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죠. 자, 73번은요.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은요. 자, 옳은 것은요. 기관에 옳은 것은요. 1번 사단법인의 이사후 감사. 자, 사단법인 감사는 항상 임의기관이라고 했죠. 또 2번은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직무대행자가 아니라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거죠. 직무대행자는요. 이사가 업무 집행이 정지가 됐을 때요. 업무 집행이 정지되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거고, 이렇게 결혼 없거나 이런 말이 나오면 임시이사죠. 저 3번은요. 앞에서 했죠. 사단법인의 사원의 주인은 양도 상속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관으로 양도 상속을 허용할 수도 있는 거죠. 4번 이익 상반행위 같은 경우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고요. 5번 사원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것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사원총회에 오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요, 의제를 이렇게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원총회 결의사항을 미리 통지를 해야 되고, 그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74번은요, 법인의 이사요. 자, 보죠. 1번. 법인이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사는 청산인이 될 수는 없다.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가. 그러니까 청산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파산이 됐을 때요. 채무 초과 상태가 돼서 파산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사한테 맡길 수가 없고 법원에서 이제 파산법에 들어가서요. 파산법에 따라서 법원에서 파산 관제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산 관제인이 법인을 대표하게 돼요. 그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이 되는 거죠. 2번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단독 대표를 원칙으로 하는 거죠. 단독 대표. 3번 이사는 정관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아니한 사항이 하나요.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포괄적 대리는 안 되고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정한 행위만 복임 행위를 할 수 있다. 복임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4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의 기재만으로도 손해사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관의 기재만으로는 아니고 등기를 해야만이 대항할 수 있는 거죠. 5번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임시사가 아니라 특별대리를 선임하는 거고요. 자, 75번에 옳지 않은 것은요. 자,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요. 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죠. 그럼 보통 우리가 정관에
이사의 성명이 정관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사를 뭐 전원 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석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정관에 규정돼 있어야 됩니다. 이사를 어떻게 선임하느냐, 또 해임하느냐라는 것들은 정관에 규정돼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사의 이름이 성명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요될 필요는 없어요. 이사는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바뀔 때마다 정관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관은 어떻게 뽑느냐라는 것만 규정되어 있으면 되고. 자, 그러면은 그 정관의 규정에서 이사가 각 법인에서 A라는 사람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의 이름을요, 정관에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등기부에는 이제 법인 등기부에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명 주소는 등기의 사항이지만은 정관의 기재사항은 아니고, 또 반대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어떻게 뽑을 것이냐, 선임할 것이냐의 문제는 정관의 기재사항이지만 등기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자, 2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이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거 저 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풀어보면은요, 기출 문제는 이제 의외로 또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3번 이사가 그의 권한으로 선임한 대리는 법인의 기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대표 기관이 아니잖아요. 이사 A라는 사람의 자기 밑에요, 직원들을 둔다는 거죠. 자금부장, 총무부장, 인사부장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대표 기관이 아닌 거죠. 이건 기관이 아닙니다. 기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기관 그러면 뭡니까? 이사, 뭐 사원총회, 감사, 이사회 이런 것들이 기관이 되는 거예요. 직원들은 직원들이죠. 직원들은 기관이 아니에요. 이사, 뭐 감사, 이사회, 사원총회 이런 것들이 기관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적 기관은 아니고 이사회도 필수적 기관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총회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총회도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 거죠. 아예 사원총회가 재단법인에 있어서는요. 자, 그리고 2번요. 알죠? 몇 번을 했죠? 자, 3번 했었죠? 75번에 3번. 자, 4번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해상반 행위에 대해서는 대표권이 없는 거죠. 대표권이 없고요. 특별대리를 선임해야 되는 거죠. 5번은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사무만을 행할 수 있는 거죠. 통상사무. 통상사무를 넘어서 행위를 할 때는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가 없이 통상사무를 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상대방,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거죠. 자, 76번 법인의 이사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시이사는 대표기관이죠. 그리고 사원총회 소집할 권한도 있습니다. 임시이사. 2번 이사가 여러 명이면 단독으로 대표, 각자 대표하는 것이고요. 3번 임시이사, 앞에서 했던 거죠. 4번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와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의사표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독행위라는 거죠. 이사의 사임 이런 것들은 사임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입니다. 5번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이제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대리는요, 법인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요,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선임을 했어요. 선임을 하게 되면요, 이 B라는 사람은요, 기관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A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대리에 있어서요, 본인이 있고요, 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고요. 대리인이 다 선임한 복대리인이 있습니다. 복대리인은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거죠. B라는 사람도요, 선임은 비록 A에 의해서 선임됐지만 이 사람은 이 법인의 직원이 되는 것이지 A의 직원이 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법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대표이사가요, B를 뽑았습니다. 그럼 B는 이제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대리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직원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를 대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77번은요. 자, 대표기관에 관한 내용 한 두 문제만 더 풀도록 하죠.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시이사와 특별대리 또는 직무대행자도 대표기관에 해당되고요. 자, 2번. 민법은 사단법인은요, 사원이 업계대 때 해산된다고 규정하므로 사원이 1인인 사단법인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사단법인 설립할 때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인만 남았다고 하더라도요. 1인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혼자 남았어요. 다 나가게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산 사유는 되지는 않는 것이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1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산은 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고요. 이 한 명도 없게 되면 그때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인인 상태에서의 사단법인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법인은 평상시에는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지만 해상청사는 법인의 감독을 받고요. 자, 4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요.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을 갖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런 거예요. 아파트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요. 여러 동이 있는 거죠. 여러 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대표들이 있어요. 동대표들. 동대표들의 모임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것도 사람의 어떤 사람의 단체인 거죠. 그러니까 동대표가 이제 잘려 나갈 수도 있고 새로 가입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와 상관없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입 탈퇴와 상관없이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분여회 이런 것들을 다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조합이 아니에요. 자, 5번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의 등기 능력을 갖는다 했죠. 원고나 피고가 될 수도 있고 등기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등기도 할 수 있다. 자, 78번 하나만 더 보죠. 자, 1번은요. 1번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 상호권의 양도상속은 유효하죠. 원래는 금지되지만 정관에 의해서 인정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2번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 복위권을 갖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가 앞에 설명했죠.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법인의 임의기관인 감사는요. 감사는 감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재산사항과 관련해 부정행위는 그러니까 이사를 감독하는 거죠. 그럼 이사를 감시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회계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음을 발견되면은 그 보고를 위하여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죠. 원래 사원총회는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지만 이사의 부정한 그 비리를 발견해서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이사가 소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감사가 소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4번은 우리가 했죠. 대표권 제한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은 선의, 그러니까 악의를 묻지 않고요. 제3자에게 또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5번은요. 5번은 청산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요. 법인의 채무 완제된 후 그 권리 기속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것은요. 청산은 시험 문제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청산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을 추심하는 빚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를 갚을 거 갚고요. 받을 돈 받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이제 추심하는 것인데요. 채권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겁니다. 근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채권자 있는지 빨리빨리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빨리빨리 청산 절차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채권자들 빨리 신고하라는 거죠. 근데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일단 청산 과정에서 폐지가 됩니다.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는 재산이 있었어요. 남는 재산이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폐지가 되고요. 자, 그럼 78번까지는요. 주로 이제 기관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법인에 관한 내용, 정관 변경부터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